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광종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광종하면 고려사 전기에서 태조 왕건 다음으로 상당히 주목받은 왕인데요. 제위기간도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 왕건하고 같이 26년이나 오래 집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949년에 친형인 정종이 죽으면서 왕위에 오른 후에 975년까지 26년을 이제 재위했고, 그 어머니는 태조의 세 번째 왕비였던 그 신명 순성왕후, 우리 충주 호죽 출신이었죠. 충주시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광종의 정부인인 대목왕후라는 인물은 태조의 또 네 번째 왕비 신정왕후의 황보씨였어요. 황조 호족이었고, 이 광종은 그 자신의 그 부인이었던 충주 유씨의 그런 호족 기반과 처가인 황주 호족의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그 호족들의 후원 속에, 어떻게 보면 왕건이 호족연합 정책을 써서 상당히 이제 초반에 그 왕권을 안정시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반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인 건지 이 초기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다가 7년에 마침내 956년에 그 유명한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노비안건법 먼저 어떤 법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살필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루만지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검은 우리 검사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노비인지 아닌지를 이제 정확히 가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노비다 아니다를 그렇죠. 인증해주는 인증제도예요. 예. 그 이유는 그 이제 그 고려가 이제 건국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전쟁 포로가 되어 가지고 노비가 된 사람, 또 이제 양민으로서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뭐 이 호족 휘하에 들어간 사람, 그 원래 양인이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호족인 아니 노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노비라는 존재가 호족에게 들어가 있으면 그 호족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비가 이제 양민이라는 게 판명이 되면 이제 국가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럼 국가에 뭐 세금도 납부하고 군역의 의무도 하게 되고, 이러면 국가는 뭐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이 안정이 될 수 있고 뭔가 이런 그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기반이 확보가 되는 거고, 반면에 호족 세력들은 상당히 약화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그대로 이제 뭐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광종시대의 노비안건법의 실시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행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호족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호족만이 아니라 어쨌든 호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층의 어떤 관료들이라든가 또 하층 관료들까지도 아주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이 토지와 함께 양대 재산을 구성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 노비들은 여차한 경우에는 이제 사병으로 등갑을 해서 호족의 어떤 물리적인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호족들에게 있어서 그 노비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비의 상당수가 원래 양인이었다고 해서 뺏기게 되면은 자기 어떤 힘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광종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종은 이제 부인이나 자기 그 어머니 쪽이 다 든든한 호족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호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앞서 해종이라든가 그 자신의 형이었던 정종의 경우를 보니까 이 호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호족에 너무 기댈 경우에는 다른 호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 호족이 너무 힘이 커지면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누군가를 또 옹립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착안하면서 호족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에 일단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 그 첫 출발이 바로 이 노비안건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정부인인 대목왕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했어요. 그렇죠. 신료들 말할 것도 없고. 네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광종은 흔들리지 않은 거 보면 대단한 추진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고려 왕실을 튼튼하게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어쨌든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 외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 출발이 노예 양반법이었고, 또 다른 게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과거제의 실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한 완전 새로운 재편, 이런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종이 안정적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기반을 다지다가 7년의 노비, 다른 것도 아니고 노비 안건법을 탁 처음 제기했을 때 네. 그 당시 정국은 정말 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족들을 바로 겨냥해서 칼날을 들이댔으니 숙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금융실명제에다가 이 조선으로 따지면은 정도전의 사병혁파 같은 뭐 그죠? 흥선대원군의 혹포제 같은 네, 것도 네. 비유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어쨌든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에 대해서 이걸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강력한 저항이 나타나죠. 자, 이 시기 또 하나의 획기적인 개혁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쌍기의 등용입니다. 예, 이 쌍기라는 인물 되게 주목되는 인물인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고려인이 아니라 원래 중국의 후주 출신 인물인데 네. 요 907년부터 대략 한 960년 중국이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건국이 되는 960년까지 이 중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여러 나라가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시대, 소위 5대 19국의 시대라고 하는데 예. 이때 이 나라 중에 하나가 후주였고 이 고려하고 좀 관계가 괜찮아서 이 사신을 보내는데 그 중에 쌍기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에 같이 온 예, 거죠. 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자신의 나라 후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궁궐 안에 머물고 있는 과정에서 광종이 쌍기하고 여러 가지 뭐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똑똑한 거야. 네, 학식도 뛰어나고. 네, 학식도 뛰어나고 뭔가 이제 태도도 좋고 그래서 그래 좀 남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직도 주고 결과적으로 이 쌍기라는 인물이 역사에서 최초의 귀화인으로도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귀화에서 최초의 귀환이자 또 엄청난 업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벼슬을 뭐 얻은. 귀화인의 어쨌든 하나의 뭐 모범 사례랄까요? 모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쌍기가 제시했던 대표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과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사에도 아예 열전이 있어요. 쌍기 열전이라는 기록에 보면 쌍기는 과거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했으며 그는 여러 번 지공거가 되어 시, 부, 송책 이제 시험 과목이죠. 뭐 시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 과목으로 삼아 인재를 선발하고 후학들의 학문을 권장했다. 이로써 고려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기운이 처음으로 일어났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과거제 실시는 쌍기의 등용과 과거의 실시는 노비안건법과 또 다르게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비단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역사를 거쳐본다 할 때 네.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음. 물론 이제 광종이 쌍기를 등용했을 때부터 저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예, 예. 생각을 하는데 예. 물론 쌍기의 건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네. 먼저 생각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협의했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중국에서 널리 있었고, 네네네. 예. 왜냐하면 이 과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떤 호련 혹은 이제 타고난 계급 이것이 이제 관리가 되는 유일한 출로였잖아요. 예. 신라의 골품제도는 물론이고 고려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삼한의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협력한 이제 호족들 그들의 자식들이 이제 관직에 오르는 게 너무도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지방에 이름 없는 호족의 자식이든 뭐 호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리고 네. 이렇게 등용된 사람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당연히 자신의 이제 지지 기반이 왕이잖아요. 왕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광종의 호족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어떤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전 역사적으로도 큰 분기점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런 어떤 계급적인 관직 승계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뭐 음서제라고 해서 이것이 많이 남아있긴 했지만 어쨌든 보다 근대화된 새로운 인재 등용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실제 과거제가 실시된 958년에 7명이 급제하고 7명. 예, 첫해 이후에 7명이 첫해 급제하고. 7명.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과거 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 새로운 신진 관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우리 서희 장군이에요. 요 서희 장군이 이제 우리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 외교적인 그 담판으로 감동 육지를 얻게 했던 정말 뭐 엄청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과거제로 이제 선발돼 가지고 결국은 그 거란이 침입 왔을 때 그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서희가 서필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 등장 배경은 이제 공식적으로 과거로 등장하게 했습니다. 되는 이런 그러니까 부분이라서. 과거가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예. 이런 과거 출신의 문관들이 바로. 군사적인 분야에까지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도적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환경이 이후에 조성이 되거든요. 네. 이럴 정도로 음서제가 여전히 강력했지만 과거제를 통해야 진짜 대접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 강감찬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음. 우리는 이 장군 하니까 당연히 무관 그렇죠. 출신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문관이고 뭐 윤관도 문관이고 예. 중요한 그런 인물이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도 과거제로 과거를 등용한 문관 출신이다. 네네. 이것도 이제 뭐 그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예. 자, 그 당시 흥미로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쌍기가 이렇게 그 광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자 이 후주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고려로 옵니다. 네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그렇죠. 이제 워낙 그 쌍기가 그 고려에서 이제 대우받고 이런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 쌍철이라는 인물이 이름도 참 그 우주에 청주라는 고을에 수령으로도 있었어요. 거기에. 쌍기 쌍철 무슨 형제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이 같은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이 쌍기가 고려에서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나도 이제 고려에 가겠다. 그래서 이제 좌승이라는 정삼품에 해당하는 이 고위직에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제 광종이 워낙 쌍기가 괜찮아서 그 아버지도 훌륭할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스카우트한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초라고 하는 상황이 네. 고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고려는 오히려 이미 이때는 안정돼가는 시점이었고 네. 당시 대륙의 정세가 대륙- 워낙 혼돈스러우니까 다 열려 있었고. 예컨대 쌍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고을은 우리 고을보다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수령이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직함인데 예. 고려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고려의 안정성에 더 주목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 꽤 많고 특히 고려초에는 이런 어떤 벼슬아치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건너건 굉장히 기부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거란에서도 오고 여진에서도 오고 그다음 그 중국 본토에서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선 말에도 보면 이성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명나라 출신, 여진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시기 서로 섞이고. 이런 경우에는 교류하고. 또 말하자면 이민 오고 귀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예. 이 광종의 귀화 정책이나 이 중국 우대 정책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 간언했던, 직언했던 이 광종의 충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서필이죠. 네. 예.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서희 장군의 아버지. 아버지죠. 이 사람은 정말 밑바닥부터 출발을 해서 재상급에까지 오른 굉장히 어떤 이제 관리로서 빼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의 특징은 정말 직언을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음. 근데 특히나 이때 광종이 굉장히 공포 정치를 시행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 이 귀화인들에 대한 우대 정책 때문에 재상들의 큰 집을 뺏어가지고 그들을 줘버리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야, 그건 조금 심한 그러니까.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서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집을 바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어차피 이제 왕께서 누가 오면 또 뺏어가지고 바칠 건데 그러면 저기는 집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지 않겠냐. 그래서 남은 녹공으로 조그만 집 하나 지어서 살다가 이걸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광종이 듣기에 굉장히 진짜 정말 비위가 상하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화는 났지만 또 이제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의 집을 빼앗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런 광종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생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슴없이 직언을 했다. 이건 더 생캐예요. 서필이라는 인물. 막 그래서 그 아들 서희가 탄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직언을 이제 그때마다 하면서도 끝내 이제 광종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하질 않고 자기를 끝까지 보존했던 것으로 보면 어떤 그 능력, 서필의 처신과 능력. 직언하는 그 모양새가 굉장히 세련되고 워낙 왕이 세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은 못하던 얘기를 서필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신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서필이 광종 16년 64세 나이로 죽네요. 그 당시에 신하로서 그 정말 왕의 남자라고 인정받는 확실한 기준은 그 종묘의 신주를 묘실 때 그 묘정에 배양되는 흔히 말하는 배양공시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바로 이 배양공시. 서필이 바로 이 광종의 묘정에 배양이 되었습니다. 이 광종의 남자가 쌍기만이 아니라 예, 또 다른 충신 서필이 서필도 있었다. 광종의 남자였다. 그러네요. 그 두 사람 정도 네, 광종 시대에 기억할 음. 만한 인물로 남게 되네요. 네. 자, 광종에는 두 가지 엇갈리는 시선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개혁의 주도자로서의 광종,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감한 숙청을 서슴지 않았던 절대 군주로서의 광종인데요. 다음 시간에 그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